오늘은 미그놀렛 온체인 분석가님과 함께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관련한 주요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지금 그 암호화폐 온체인 분석가로 활동 중에 있으신데요. 네, 오늘은 또 비트코인 고래들의 투자 비밀이라는 책을 또 쓰기도 하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작가님으로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비트코인 투자자이자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요. 2020년도에 온체인 데이터를 국내에서 최초로 유튜버에서 처음 소개하고 방송에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은 공개 방송은 자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멤버십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고 주로 트위터에서 활발하게 분석글을 올리고 투자 관련된 내용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관련한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가격이 조금 또 그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비트코인 대세 상승장은 끝났다라는 네, 이야기가 다시 또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미그놀레님은 요즘 어떻게 좀 보내고 계시고 이런 좀 횡보와 조정 기간에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7월 초에 이제 가격이 조금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요. 네. 그 시점에 이제 많은 분들이 상승장이 끝났다, 혹은 비트코인 달러 가격 기준으로 5만 달러 아래로 내려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80% 이상이 그렇게 많이 보셨던 것 오, 같아요. 시장의 분위기가. 아, 근데 그때 이제 당시에, 우선은 이제 지금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이제 제가 트위터랑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언급했던 내용이고 다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음, 지나고 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점 좀 어, 먼저 말씀 좀 드리고, 그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상승장이 끝났다, 뭐 내려갈 것이다, 5만 달러 아래로 내려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가장 큰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첫 음, 번째는 기술적 관점에서 이제 음봉 캔들, 그러니까 주봉 차트 기준으로 음봉 캔들이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타났어요. 이 어, 장대 음봉이 나타나는 게 어떤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의 어떤 주요 추세가 무너지고 장대 음봉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더블탑이라고 하죠. 이런 더블탑이 나타나고 추세가 무너지고 장대 음봉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큰 하락이 예상이 된다.' 이런 생각들이 좀 지배적이었고, 거기다가 이제 두 번째로는 독일 정부가 실제로 이제 매도를 하고 있었고, 당시에 마운트 곡스 상환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 그러니까 "7 월부터 본격적으로 상환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꺾이고 본격적인 하락 혹은 "상승장이 끝났다."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음, 근데 그 상황에서 제 생각은 좀 달랐던 게 뭐냐면, 결국 가격 차트는 누가 만드냐를 본다면 음, 돈이 많은 고래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즉 기관이 이제 만드는데, 가격 차트가 이제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이제 주가 하락, 대폭락을 생각하는 차트가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고래가 그럴 생각이 없다면 저는 상황이 달라진다고 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해당 데이터를 보시면 이제 뉴웨일이라고 해서 비트코인 ETF 승인이 되는 1월 12일 이후에 엄청나게 이제 새로운 거래들의 물량이 축적이 되었습니다. 어, 이 물량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ETF 자금으로 유입된 거래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거래가 우리가 지금 올해 3 월부터 가격이 꽤 길게 횡보를 했었잖아요. 횡보를 하는 시점에 그 축적되어 있던 뉴웨일 고래가 만약에 이런 하락 시점에 크게 반응을 했다, 축적했던 물량을 던지거나 탈출을 아, 하는 흔적이 있었다면, 어, 저도 똑같이 "대폭락, 뭐 상승장이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지금 이 데이터는 3 에서 6 개월 홀더들, 지갑으로 들어오고 나서 3 에서 6 개월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는 코인들의 개수거든요. 이 코인이 대부분이 이제 여기서 홀딩이 되어 있는 물량들이에요. 어, 그러면 이번에 가격이 하락을 했을 때
여기에 있었던 물량이 급격히 하락을 한다면 이번에 ETF 승인이 되고 나서 축적했던 고래들이 탈출을 하는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기준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하락이 진행될 때 이런 홀딩 물량은 전혀 줄어들질 않았어요. 네. 이 말이 뭐냐면 결국에는 가격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주도했던 고래들은 움직이지 않았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락이 나타나고 있어도 크게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음. 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채굴자가 하나가 될 수가 있잖아요. 전기 생산 비용 단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가 레벨이 만약에 가격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채굴자들이 마치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전기료도 낼 수 없을 만큼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그런 단가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2024년 네 번째 반감기가 되면서 이제 공급량이 줄어들고 이 채굴 단가가 급격히 상승을 했어요. 어. 그래서 이번 사이클의 채굴자 전기 생산 단가가 정확하게 보면 59,000 $60,000 시점이 되거든요. 어. 그러면 이 가격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지금 채굴자들이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이런 상황들이 좀 있었거든요. 세 가지 부분만 조금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 시점 보시면 정말 큰 충격이 나왔었죠. 근데 그 충격이 나오는 구간에서도 결국 이 전기 생산 비용 단가는 지켜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반감기에도 이 레벨을 지키고 올라가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소폭 이탈하는 움직임. 어. 여기서 한 4일 정도 이탈하는 움직임은 나왔다가 V자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올라가는 이런 움직임은 있었거든요. 음. 그리고 FTX 사태 여기 구간에도 결국에는 지켜내고 올라가는데 여기서도 소폭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다시 해당 구간에 돌아오면 여기서 무너지는 구간에서 이제는 채굴자들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와 비교를 했을 때 여기서는 이제는 가격을 끌어올려야 될 명분이 있다. 어. 그렇기 때문에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음. 결국에는 기간은 조금 더 길었지만 어찌 됐든 지금 가격이 반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채굴자들이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사실 이게 ETF와 채굴자들 모두 이제 공통적으로 좀 엮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블랙락과 피델리티가 지금 채굴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블랙락 같은 경우는 18개의 회사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피델리티는 22개입니다. 뱅가드도 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와. 잘 체크해 주셨는데 이제 네.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하고 있는 회사도 생각보다 많죠. 어. 그리고 이 규모 자체가 이제 블랙락이 보시면 원화 기준으로 약 8천억 이거든요. 와. 8천억 이면 작은 투자 비용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채굴자들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되는 상황에서 블랙락과 피델리티는 과연 이걸 지켜볼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결국에는 어떻게든 개입을 해서 이 가격을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를 근거로 와. 당시 이제 V자 반등을 만들고 결국은 기존에 있었던 횡보 구간 안으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 그러시군요. 이 앞에서 보여주셨던 두 개의 차트 같은 거를 이렇게 분석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런 게 온체인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첫 번째 부분, 이 음. 부분은 이제 온체인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이제 지갑의 흔적, 이제 비트코인이 얼마나 이동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2차 가공해서 만든 데이터이기 때문에 온체인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네. 나머지 세 번째 부분은 온체인 데이터라고는 볼 수가 없죠. 네. 네. 아, 그렇군요. 그 아까 채굴자 항복 네네. 그 맞습니다. 그래프도 굉장히 인상적인데 전기료 부분이요. 네. 뭐 오히려 그럴 때는 샀으면은 또 되게 좋았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이게 어. 이런 경우들이 자주 발생을 하지 않는데 지금 공통적인 게 뭐냐면 결국에는 채굴자들이 반감기가 오는 구간에 이제 공급량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이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구간에는 항상 이런 위기가 한 번은 오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도 이렇게 이번 네 번째 반감기에서 네. 혹시 네 번째 반감기 기간은 언제까지 좀 보세요? 가격적인 측면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어떤 뭐 가격적인 측면도 그렇고, 뭐 네. 기간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럼 앞으로 저는 좀 전망을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말씀을 좀 드리자면 구조적인 측면에서 지금 가격 사이클은 2020 년도보다는 2017 년도에서 18년 여기 구간이랑 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ETF 승인이 되고 나서 한 번에 뭔가 정말 폭발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이제 꾸준한 우상향을 그릴 가능성이 좀 크다고 어, 생각을 하고 예전만큼 뭔가 깊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좀 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간적인 측면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네. 어렵지만 저는 이제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를 본다면 2020 년도보다는 2017 년도에서 2018 년도와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기술적 관점에서 PI 사이클, 파이 사이클이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 초록색 선을 조금 주목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가격이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구간이 이 초록색 레벨을 돌파를 하고 나서가 굉장히 가속화 구간이 오거든요. 2017 년도에서 2018년 구간 그리고 2020 년도에서 2021년 구간도 여기 구간을 넘어섰을 때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었던 구간입니다. 지금 만약에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된다면 저는 여기까지는 금방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또 한번 저항을 받게 된다면 한번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봐야겠지. 만약에 여기 그대로 돌파하게 된다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이 가격 레벨이 이제 약 97,000 10만 달러 구간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 사이클이 시작이 된다면 10만 달러까지는 정말 금방 올라가지 않을까. 어, 굉장히 횡보 구간이 좀 길었기 때문에 네. 10만 달러 구간까지는 정말 빨리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네. 10만 달러까지는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네. 네. 그래서 하반기 전망을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하반기 전망을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이제 음, 전제 조건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이제 유동성, 이 시장에 이제 자금이 다시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시장에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이런 이유로 가격이 상승을 이제 V자 반등이 결국 나왔고 결국에는 제가 아까 질문 주셨던 내용을 조금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가격이 큰 충격이 오고 바닥이었던 구간이 7월 8일 정도였어요. 7월 8일 정도였는데 제가 이제 결국에는 ETF 자금 그리고 채굴자들이 위기를 겪으면서 블랙락 피델리티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될 시점이 올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7월 8 일부터 지금 보시면 해당 데이터가 이제 ETF 비트코인 ETF 상품들의 순유입을 나타내는 데이터인데 7월 8 일부터 이제 블랙락과 피델리티의 순유입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실제로 이런 순유입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음, 적어도 이제 우리가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건 '여전히 횡보 구간 안에서 매집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추가 하락보다는 '여전히 횡보 구간에서 매집을 할 수 어, 있겠구나.'라는 기준을 좀 잡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러한 유입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계속해서 상승 가능성을 열어둘 수가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비트코인 시장에는 선물 시장이 있잖아요. 네. 이 선물 시장에서 선물 거래소로 들어오는 비트코인의 양을 나타내 주는 데이터인데 이 선물 비트코인이 증가하는 구간이 제가 초록색 선으로 이제 표시를 해 뒀거든요. 근데 그 구간이 결국에는 굉장히 공포가 높은 구간, 큰 네. 하락이 나왔던 구간과 일치를 해요. 네.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선물 거래들이 이제 상승 포지션, 롱 포지션을 오픈하기 좋은 구간이 되는 이유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펀딩 비율이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아, 펀딩 비율이 낮아진다는 건 상대적으로 반대 포지션에게 일정 비율의 비트코인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음, 쉽게 매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 증가한 자금은
시장의 어떤 공포 심리를 역이용해서 오히려 롱 포지션을 오픈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어,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 구간도 제가 물음표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뒀지만 결국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어, 최근에도 ETF 구간에서 승인이 됐던 구간에서도 똑같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뉴스에 팔아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런 하락이 나올 때 롱 포지션을 오픈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기회가 됐었다. 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저는 지금 가격 횡보 구간에서 고래들은 지금 가격을 올릴 만한 충분한 명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관점을 조금 보고 있고 가격이 올라간다면 10만 달러까지 충분히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도 조금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게 매집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와. 그럼 너무 궁금한 게, 기술적 분석이 너무 흥미로운데요. 네. 그, 이동평균선 같은 거는 혹시 안 보시나요? 예를 들면은 뭐 120일 이동평균선이 최근에 네. 그걸 맞습니다. 뚫고 밑으로 내려와서 네. 그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포지션을 다 청산했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적 지표들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어 것들은 그러면 기술적 지표들이 되게 많은데 네. 그중에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이제 하나의 어떤 기준만 가지고 투자를 하기보다는 어, 처음에는 저도 이제 똑같이 차트 분석을 이제 많이 기준을 잡고 했었는데 매번 중요한 시점에 항상 속임수가 발생하는 아,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항상 아무리 봐도 이거는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락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음, 무시하고 상승으로 가는 상황들이 많았었고 그런 상황에서 늘 심리적으로 무너지다 보니까 어, 시장에서 제가 이제 심리적 우위가 없다 보니까 늘 불안한 투자가 되는 이런 아,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잘 극복을 할 수 있고 내가 심리적 우위를 좀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온체인 데이터를 알게 되었고 온체인 데이터를 또 알게 되다가 그러면 또 온체인 데이터를 활용했을 때 결국에는 고래들의 움직임을 알 수가 있는 건데 이 고래들의 움직임을 다른 방법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 했을 때 마켓 데이터 그리고 쪼금 이제 제가 오랫동안 쪼금 투자를 하다 보니까 늘 반복되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있더라고요. 그 네. 심리를 쪼금 역이용해서 이 종합적으로 쪼금 투자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 고래들의 투자 비밀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네네. 요거 좀 여쭤보고 싶기는 한데, 너무 네네. 설명을 잘 해주셔서, 요거 네. 전에 그 최근에 있었던 이슈 한번 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독일 정부 매도 물량은 뭐 끝났고, 네네. 마운트 곡스 이제 풀린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ETF도 어제 SEC가 이제 통과돼서 팔고 네. 있고요. 네. 뭐 이외에도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최근 이슈들을 궁금합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저희가 이제 방송을 이제 하는 시점 전날이 이제 이더리움 ETF 이제 본격적 거래가 시작되는 시점이라서 지금 딱 말씀드리기 좋은 시점인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그 독일 정부 매도 물량은 이제 좀 다 이제 해소가 되었고 지난 얘기지만 조금 마운트 곡스 이더리움 ETF와 조금 공통된 내용들이 좀 있을 수 있어서 어, 이 부분도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락이 저희가 진행이 될 때 마운트 곡스 물량의 과 이제 독일 정부 매도 물량 실제로 풀렸습니다. 실제로 풀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락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락의 이유가 되었는데 실상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었거든요. 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가격이 하락이 될 때 판매가 되었지만 하루에 풀리는 약이 500 개에서 1000개 정도 수준이었어요. 500 개, 1000개 정도 풀렸는데 아무리 비트코인 시장이 횡보 기간이 길었고 관심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ETF 시장이 들어왔고 규모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500 개에서 1000개 정도의 매도 물량을 소화 못할 정도의 시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어, 하거든요. 당시 가격 하락이 진행이 될 때 결국에는 이제 직접적인 매도 압력을 만드는 건 저는 인제 이런 이유를 근거로 해서 퍼드가 퍼지면서 이런 퍼드로 인해서 반응하는 일반 투자자들이 결국에는 '공포에 어, 매도를 했다. 즉 패닉셀을 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이 물량이 여기서는 500 개에서 1000개 정도 팔리다가
제일 중요한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난 이 레벨에서는 독일 물량의 90%가 다 팔렸거든요. 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500 개에서 100 개가 팔릴 때 이렇게 떨어지는데 나머지 4만 개가 여기서 팔렸다면 사실 여기서 엄청난 아. 폭락이 나와야 돼요. 그 그러네요.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관점이라면. 어. 근데 실상 그렇지 않은 게 뭐냐면 대부분이 장외에서 흡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거래소로 들어오질 않고 90%가 장외에서 흡수를 했고 지갑 흔적을 좀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지금 해당 데이터는 이제 독일 정부의 지갑이 어디로 이제 빠져나가고 있는지를 조금 알려주는 데이터인데 초반에는 이제 거래소로 많이 팔릴 때는 비트스탬프, 크라켄, 바이빗, 바이낸스 이런 거래소로 이동이 움직여졌었어요. 그리고 코인베이스 이런 거래소로 실제로 가격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거래소로 들어오면서 가격에 영향을 끼쳤어요. 근데 가격이 충분히 떨어지는 7월 8일 시점에는 이제 마켓 메이커 지갑 이런 지갑으로 거의 90% 이상이 이동이 되었거든요. 이걸 누가 받았느냐를 본다면 이거는 제 추정일 수가 있는데 지금 피델리티가 비트코인을 이제 매집을 하면 이제 활용하는 이제 마켓 메이커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플로우 트레이더스나 컴블랜드 이 마켓 메이커를 자주 사용을 하는데 이 마켓 메이커의 지갑을 지금 독일 정부에서 똑같이 활용을 했거든요, 그 어. 당시에. 그래서 독일 정부의 물량이 이동이 될 때 ETF 자금이 증가를 했었고 피델리티 보시면 그때 증가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독일 정부의 물량을 ETF가 흡수를 어. 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운트 곡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아 그러면은 혹시 미그놀리 님 네네. 이게 지금 아까 그 90%를 네. 장외에서 네네. 그 OTC 거래로 팔아 가지고 가격이 많이 하락을 안 했다고 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 만약에 장내에서 했으면은 가격이 더 크게 떨어질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독일 정부도 그거를 비싸게 파는 게 유리한 거니까 그렇죠. 아 요렇게 그냥 피델리티를 통해서 뭐 장외 거래를 했다 요런 식으로 좀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 보통은 이제 피델리티 같은 경우에는 코인베이스나 이제 그 마켓 메이커 지갑을 이용해서 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비트코인을 사거든요. 그래서 피델리티가 순유입이 증가를 하면 가격이 크게 올라요. 어. 그리고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장외 코인베이스 프라임이라는 중개기관 플랫폼을 사용하기 때문에 블랙락이 순유입이 많으면 생각보다 가격 변동성이 없습니다. 아. 그게 이유가 장외 거래로 이용을 하고 있고 피델리티는 직접 개입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마켓 메이커를 중간에 두고 독일 정부 물량이 피델리티로 이렇게 그대로 전달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격이 큰 변동성이 없었던 거죠. 야. 그런데 음음. 만약에 독일 정부가 이게 여기가 없고 이제 마켓 메이커가 여기 있고 코인베이스가 여기 있으면 마켓 메이커가 코인베이스를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사서 전달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가게 돼 버리는 거죠. 음. 네. 마운트 곡스 부분도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독일 정부를 말씀드릴 때 실상 가격이 크게 떨어질 때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마운트 곡스도 똑같았습니다. 7 월부터 본격적으로 상환을 시작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모두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7 월부터 분명히 공포 심리가 있었어요. 근데 독일 정부가 매도 물량이 풀리기 시작하고 딱 7월 초가 되는데 마운트 곡스 지갑에서 47,000 개의 비트코인이 이동이 되었어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막 다 팔렸다. 47,000 개가 팔렸으니까 빨리 판매를 해야겠다." 이런 퍼드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실상 이게 그 당시에는 뭐 신규 지갑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지갑으로 되어 있었는데 결국엔 시간이 지났을 때 이게 그냥 내부 지갑이었거든요. 내부 지갑 간의 이동 움직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 판매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초기에 물량이 풀렸던 건 비트뱅크 일본 거래소로 1,500개 가량은 실제로 풀렸긴 풀렸어요. 그러니까 음. 이 물량은 실제로 거래소로 들어가서 매도 압력을 만들어 냈긴 냈겠죠. 근데 그 당시에 결국 이 47,000 개와 독일 물량이 퍼드가 합쳐지면서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만들어 냈다. 아. 실상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물량 플러스 독일 정부가
가지 합쳐지니까 엄청난 하락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직접적인 흔적을 봤을 때는 그렇진 않았다. 그렇게 조금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 퍼드에 대한 두려움, 네.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과도한 하락을 만들어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 직접적인 세부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음. 크게 하락을 할 정도의 판매가 아닌데 음. 그 상황만 놓고 보면 너무 사실 크게 좀 보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더 큰 가격 하락을 만들었고 오히려 일반 투자자들이 팔 때 그 판매한 물량을 지금 ETF 순유입을 보면 다 받아 먹었죠. 어. 그러니까 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이 반대로 고려되는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독일도 그렇고 독일 이슈도 그렇고 네. 마운트국스 사례도 보면 생각보다 얘네들이 막 매도를 막 엄청나게 하려고 안 하고 네. 비트코인을 굉장히 그 모으려고 하고 오히려 네. 되게 아끼려고 하는 게 더 강하게 보이네요, 고래들의 모습들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 정부에서도 그 당시에 이제 매도를 다 하고 나서 음. 실제로 매도를 했지만 "최대한 시장에 안전한 상황에서 매도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음. 지금 보면 딱 그래요. 정말로 하루에 500 개에서 100개 정도, 그러니까 그런 걸 상관을 하지 않으면 5만 개를 한 번에 다 팔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하루에 500 개에서 1,000개 정도로 조금씩 조금씩 판매를 했고 이 움직임에 너무 일반 투자자들이 크게 반응을 해 버리니까 오히려 가격이 크게 떨어진 시점에서는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나머지 90% 물량은 장에서 팔아 버리는 그런 움직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와 오늘 이렇게 이런 분석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 가지고요. 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시니까 네. 뭔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 더 낙관적인 견해를 갖게 되는데요. 괜찮은가요? 이렇게 견해를 가져도요? 이게 사실 조금 조심스럽죠. 그러니까 제가 어. 뭐 인터뷰를 자주 하면서 단기적인 움직임 세부적으로 다 알려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네.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달라서 제가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찌 됐든 음. 지금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관점으로 본다면 적어도 지금은 대폭락, 그러니까 '더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낮아졌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마운트복스가 지금 이제 오늘 이제 크라켄 거래소로 이동된 48,000 개가 공식적으로 채권자들에게 이제 "상환이 되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또 이것도 똑같아요. 48,000 개가 사실 상환이 되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 '다 매도되어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장을 보면 너무 조용하거든요. 너무 조용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운트국스 그 물량이 채권자들에게 이제 전달이 된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는 이제 판매한다. 두 번째는 장외 거래로 팔 수가 있습니다. 음. 세 번째는 팔지 않을 수 있어요. 홀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일반 투자자는 '무조건 판다.'라는 생각을 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또 크게 반응을 하는데 7월 16 일에 크라켄 지갑으로 이동이 되었을 때 이런 글을 썼었거든요. 크라켄 같은 경우에는 OTC 트레이딩, 그러니까 장외 거래를 지원을 해요. 네. 장외 거래를 지원을 하고 지금 이 지갑의 움직임을 보시면 피델리티, 인베스코, 아크 인베스트 거래소에서 물량을 사서 ETF 자금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을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크라켄 거래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정부처럼 크라켄에서 OTC 거래를 지원을 하면 이 물량이 시장에서 직접 판매되지 않고 독일 정부 물량처럼 ETF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10년 만에 받은 이 소중한 비트코인을 과연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태에서 팔지 저는 의문이거든요. 어 저는 만약에 이걸 받았다고 하면 적어도 가격이 쪼끔 편안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저는 좀 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쪼금 최대한 유리한데 아니면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면 좀 따라가는 형식으로 판매를 하게 되고 시장이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국에는 장외 거래 혹은 지금 상승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홀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물량이 나오면 다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닐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OTC 거래를 제가 지원한다고 했는데 오늘 이제 지금 발표를 보면 이제 크라켄 거래소에서 그 마운트 곡스 상환자들에게 보낸 발송 메일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OTC 데스크로 이제 거래를 해라고 권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크라켄에서 OTC 거래를 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거는 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실제로 이제 판매를 원하는 사람은 저는 OTC 거래를 사용을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가격이 아무래도 좀 더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 결론적으로 이 큰 물량들이 지금 다 지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음. 실제로 판매 압력으로 작용될 물량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음.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이렇게 또 얘기를 해 주시니까 아, 네. 정말 왜 투자가 심리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그 말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심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 그런 심리적인 우위가 있어야 투자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나 이제 고래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걸 가장 중점적으로 저는 보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